네, 다섯 번째 챕터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내용은 실행 흐름을 컨트롤하는 방법입니다. 뭐, 그 주제는, 가장 큰 주제는 이건데요. 일단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론적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행 흐름의 컨트롤, 특히 뭐 이제 자바의 뭐 대부분의 영역들이 다 그렇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이 사실은 이론이 바탕이 되어서 이해가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뭐 응용할 수 있는 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능력 및 응용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실행 흐름의 컨트롤 방법도 이론적인 이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원하는 것을 갖다가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활용 능력을 기르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내가 이론은 잘 아는데 구현이 잘 안 됩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뭐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첫 번째 이유는 뭐 실질적으로 그 어떤 응용력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응용력이라는 것이 뭐 아주 대단한 능력이 아니고요. 그냥 좀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활용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경우입니다. 많이 활용해 보면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좀 거대한 뭐 어떤 능력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문법에 익숙해져 있지 않아 가지고 내가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어, 응용 능력까지 그 요구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기본을 공부할 때는 내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했으면은 언어니까 우리가 보통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문법적인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 문법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도 여러분들이 언어를 갖다가 문법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그 문법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표현하는 습관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챕터 5의 내용을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은 드리겠지만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책을 가져다 놓고 거기에 있는 예제들도 다 실행해 보시면서 또 예제를 좀 바꿔보면서 표현하는 방법에 익숙해지시고 다양한 문제들을 접해서 이런 이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표현 능력을 기르는 것이 챕터 5의 큰 주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은 뭐 하루, 뭐 짧게는 뭐 한 6시간 공부하시면 다 공부하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6시간 만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시간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익숙해져야 되고 표현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 제가 조금 길게 잔소리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미 C 언어로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제가 뭐 다른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또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제가 그 좀 이런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너무 길게 드리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대학의 교과 과정을 보면은요 대부분 자바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C 언어를 먼저 공부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책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C 언어에 익숙하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이런 그 쉬운 내용들 이미 좀 C 언어와 중복되는 부분들 지루하게 느껴지면 안 될 텐데라는 좀 걱정을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간결 명료하게 하려고 제가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 드러나는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5-1 if와 else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면 이 if라는 것 키워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if, else가 있습니다. 물론 if도 키워드이지만 else도 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문장을 구성을 하시면은 여러분은 어떤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에만 실행하고 싶은 코드들을 갖다가 따로 별도로 묶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if문의 기본 구성은 이렇습니다. if라는 키워드의 오른편에는 괄호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 괄호 안에는 true나 false가 올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못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true나 false가 올 수 있다는 것은 그냥 정말 true나 false만 와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true 또는 false를 반환하는 연산문이 올 수도 있고요. 예, 뭐 그 이외에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메소드라는 걸 공부하시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메소드 호출 문장도 사실은 여기에 올 수가 있습니다. 즉, 뭐 이게 지금 메소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true와 false를 만들어내는 거면 무엇이든지 여기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true가 왔을 때에 if문에 이어서 등장하는 이 중괄호 내에 있는 이 문장을 실행하게 됩니다.
뭐 쉽게 얘기를 해보면 if 만약에 true라면 여기를 실행하고 만약에 false라면 여기를 실행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이 문장은 아예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얘는 뭐 조건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실행이 됩니다. 자, 근데 얘는 선택적 실행이라고 좀 표현을 하면 어울릴 것 같아요. 자, 뭐냐면은 선택해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if와 else가 묶어서 지금 등장하고 있죠. 지금 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if에 이어서 바로 if의 중괄호에 이어서 바로 else가 등장하고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if와 else를 묶어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if, true. 만약에 true가 오면 이 부분 실행합니다. 그건 여기랑 똑같죠. 근데 true가 아닌 false라면 이 부분 실행 안 되죠. 대신에 else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대신에 이 영역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if와 if else는 문장 하나로도 사실은 예제 하나로도 설명이 충분한 내용이에요. 이미 앞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나마 좀 드렸었죠.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중괄호는 if문이 그러니까 true일 경우에 실행되어야 할 문장이 하나인 경우에는 자, 생략 가능합니다. else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둘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구분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이 둘 이상일 경우에만 문장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중괄호를 반드시 써줘야 되고 문장이 하나일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if와 else가 별개의 것처럼 보이죠. 자, 별개의 것이라면 if만 올 수도 있어야 되고요. 여기 보면 if만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개의 것이라면 else도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되는데 if와 else는 항상 같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if는 따로 존재할 수 있지만 else는 따로 존재하지 못해요. 반드시 if 뒤에 붙어서 하나로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 보시기엔 이게 결코 하나의 문장으로 안 보이지만 프로그래밍 문법적으로 이 if, else는 하나의 문장으로 인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문장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제가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이 부분을 지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얘가 하나의 문장이라는 근거는 어디 있냐면 if 그 다음에 else 사이에 다른 것이 못 온다라는 것이 if else는 하나의 문장이라는 증거예요. 예, 그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자, 중괄호가 지금 생략되어 있죠. 왜냐하면 if가 만족되었을 때 실행할 문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if, else 참이면은 얘가 실행되고 이게 거짓이면 false면 얘가 실행이 되겠죠. 각각 실행할 문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생략 가능한 겁니다. 중괄호가. 자, 그래서 현재 넘은 10이에요. 0보다 크죠. 자, 따라서 얘가 이 연산의 결과로 true가 반환이 되어서 이 부분이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듈로 나누기를 하는 거니까 0이죠. 예, 따라서 true가 반환이 되어서 넘은 짝수다라는 문자열을 출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if 또는 if else를 통해 가지고 선택적 실행 아니면 뭐 조건적 실행 문장을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여기에다가 true나 false를 직접 쓴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true나 false가 오는 어떠한 문장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한 것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유용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그냥 천천히 말씀을 드려도 쉽게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if else 문장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그 이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분석이 가능합니다. 일단 여기 중괄호 생략한 이유는 뭐 if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하나니까 생략이 됐겠죠. 자, num이 0보다 작다면은 이게 참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실행되고 말겠지만 이게 참이 아니라면 true가 아니라면은 else문을 실행하러 달려들 겁니다. 그죠? 그냥 여러분들도 지금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else문으로 들어와 보니까 또다시 if else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num이 0보다 작지 않다면 이 부분으로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이 얘기는 대표적으로 num이 뭐 한 10 정도 되면은 아마 이 부분으로 넘어올 겁니다. 근데 또 물어보고 있어요. num이 100보다 작으냐? 작으면 이 문장이 실행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문장이 실행이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논리적으로 읽어드리시기만 해도 if else는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장을 조금 제가 바꿔볼게요.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if else는 하나의 문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의 문장처럼 안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문장은 행 단위로 끝을 내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으로 안 보이지만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말하는 하나의 문장이라는 것은 떨어지면 안 되는 어떤 그 단위를 얘기합니다. 즉 얘네들은 if와 else는 서로 떨어질 수 없어요. 이것은
if 다음에 중간에 뭔가가 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의 문장이면 뭐가 생략이 가능하다고요? 중괄호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괄호를 생략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좀 어색하지만 이것도 얘랑 완전히 100% 동일한 코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프로그램 코드에서의 그런 어떤 공백, 그 다음에 뭐 개행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공백이라고 그냥 묶어서 얘기를 하죠. 이 공백은 프로그램 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에 갑자기 띄워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뭐 지금 이 정도의 어떤 그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조금 더 여분을 더 가지고 이거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백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코드상에서 실질적으로 무시가 되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 뒤에다가 딱 갖다 붙여보겠습니다. 단 붙일 때 주의하실 거. if도 하나의 독립된 키워드이고 else도 독립된 키워드이죠. 물론 하나의 문장이긴 하지만 사실 이 else는 얘 거고 if는 이 얘와 쌍을 이루는 것이죠. 따라서 얘 둘은 구분이 돼야 되니까 한 줄이든 한 칸이든 두 칸이든 아니면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일단 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칸만 띄고 제가 이렇게 좀 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얘를 이 뒤로 붙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조금 당겨준 것에 지나지 않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중괄호가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기에서 붙었던 이 중괄호를 여기다가 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원래 중괄호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여기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디 있었냐면 요 끝에 그냥 여기다가 칠게요.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디에 속하는 문장이었냐면 실제로 이 else에 속하는 문장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얘가 이렇게 지금 제가 바꿔 놓은 겁니다. 중괄호 빼고 줄 바꿔 놓은 것밖에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if, 그 다음에 else if, else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문장을 구성해 놓으면, 즉, else 안에 if else를 넣으면, 세 문장 중 하나만 실행이 된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화면 지우고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한번 그 예를 들어 보죠. 넘이 마이너스 1인 경우 어디가 실행이 됩니까? 여기가 실행이 되죠. 참이니까. 그리고 이제 빠져나갑니다. else는 건너뛰겠죠. 자, 그럼 10인 경우에는 아까 어땠었죠? 여기가 아니니까 여기로 들어와서 어디가 실행이 되냐면 여기가 실행이 되고 건너뜁니다. 근데 101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얘는 거짓이니까는 1로 들어와서 100보다 작지 않으니까 얘가 실행이 되겠죠. 즉, 값의 범위에 따라서 지금 여기 보면은 0보다 작다면 0 미만이라고 한다면 0 미만이라고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보다 크고 100 미만인 경우에는 얘가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0 이상인 경우에는 얘가 실행이 되죠. 즉 어떠한 값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셋 중에 하나만 실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문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확인하고서 이제 제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건데 뭐냐면은요. 자, 여기엔 if else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그 else 안에 if else가 들어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안쪽에 있는 else 안에도 중괄호를 넣고 여기다가도 if else를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즉 else 뒤에 다시 if else를 넣을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또 if else가 존재한다. 그럼 else 뒤에 if else를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else 뒤에 if else를 계속적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추가시키면은요. 실질적으로 문장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중괄호를 갖다 빼버리고 칸 조절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if else에 속하는 if else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또 이 else에 속하는 if else는 얘고요. 그다음에 얘에 속하는 if else는 또 얘입니다. 자, 근데 보통 이렇게 if else를 갖다 중첩, 즉 else에 속하게끔 if else를 중첩시켜 놓으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 다섯 개 중에 조건 만족되는 것 딱 하나만 실행된다는 특징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밖에 실행이 안 되는가? 그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앞에서 설명드린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일반화를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를 볼 때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거를 화면을 좀 지우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어떠한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if else if 문이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또 따로 얘기를 합니다. if 땡땡땡 뭐 else if 땡땡땡 뭐 else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별도의 문법인 것처럼 아예 그냥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뭐 그리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else의 중첩문이다라는 거죠. if else, 특히 else에 속해져 있는 중첩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문장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얘가 참이면 얘가 실행이 된다. 근데 얘가 참이지 않고 얘가 참이면, 지금 참이다라는 건 true를 반환하는 연산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실행이 되고 끝난다. 얘도 참이 아니고 얘도 참이 아니고 얘가 참이면 얘가 실행이 됩니다. 자, 나머지는 건너뛰겠죠. 이러한 문장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실제로는 여기에 중괄호가 들어가는 것이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일단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그 문법 영어 같은 경우도, 뭐 저도 영어 잘하는 건 아니지만, 문법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실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일단 뭐 중첩에 의한 결과, 그냥 결과적으로만 좀 인식하고 쓰셔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나중에 또 익숙해지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구나. 딱 그 깨달음이 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그 패턴으로 인식을 하세요. 그래서 얘가 참이면 얘가 실행되고, 얘가 참이면 얘가 실행되고, 이렇게 해서 총 그 5개, 요 포맷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5개의 문장 중에 조건 만족 여부에 따라서 하나만 실행되는 문장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결론 내리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if else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if else와 유사한 성격의 연산자가 있습니다. 연산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앞에서 한번 드렸었는데, 되게 좀 독특한 연산자예요.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뭐 단항 연산자, 즉 피연산자가 한 개인 연산자, 그 다음에 이항 연산자, 뭐 피연산자가 두 개인 연산자는 봤었는데, 얘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건 연산자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아주 독특하게 피연산자가 세 개이기 때문에 삼항 연산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표준적으로는 조건연산자라고 얘기를 해야지 더 정확한 표현이지만은, 그냥 개발자들에게는 사망연산자 이게 더 빨리 와닿아요. 조건연산자 이러면 못 알아듣는 사람 솔직히 많습니다. 자, 조건연산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보통 연산기호는 하나로 구성이 되죠. 플러스 뭐 아니면은 뭐 곱하기, 그 다음에 두 개다 하더라도 붙어서 사용이 되죠. 플러스는 뭐 마이너스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얘는 두 개의 기호가 떨어져서 존재합니다. 즉 얘와 얘가 하나의 조건 연산자를 형성을 하고요. 피연산자는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총 3개가 오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여기에 true가 오면은 얘가 연산의 결과가 되는 거고요. false가 오면은 얘가 연산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연산의 결과가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2 하면은 이 문장 실행되고 나면 이 자리에 뭐가 옵니까? 5가 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true가 오면 이 문장 싹 다 그냥 정리되고 이쪽에 있는 것이 얘만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얘가 false인 경우에는 얘만 남는다.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그냥 인식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num1은 50이고 num2는 100이에요. 자, true입니까 false입니까? 예, false죠. false면은 num2가 연산의 결과다. 따라서 얘만 남는 거죠. 이 문장의 연산 결과로 얘만 남았어요. 따라서 얘가 big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00이 출력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이 괄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 써주셔도 되는데 보기 좋도록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지금 또 보면은 num1과 num2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false죠. 예, 따라서 얘를 갖다가 남겨야 되는데 얘가 연산의 결과인데, 중요한 거는 숫자가 와야 됩니다. 숫자. 예, 숫자, 여기서 얘기하는 숫자는 정수와 실수 다 포함한 거예요. 뭔가 데이터가 와야 되는데 데이터가 아니라 연산문이 왔죠. 근데 다행인 것은 얘는 실질적으로 연산의 결과로 데이터, 숫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산문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숫자가 올 것을 기대하고서 봤더니 연산문이 있어요. 그럼 연산을 합니다. 100 빼기 50 하는 거죠. 그러면 연산 결과가 얼마입니까? 50. 이 자리에 50이 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연산 결과로 50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50이 여기에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50이 출력이 되는 그러한 형태의 연산자입니다. 사실 좀 고급 연산자다라고까지도 옛날엔 얘기가 됐었고요. 오래전에는 이 사망연산자, 아주 좀 어려운 연산자다 이래가지고 좀 그래도 좀 공부했던 사람들이나 쓰는 연산자로 인식이 되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프로그래밍에 대한 어떤 깊이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더 깊어졌는지 어땠는지 그건 제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공부하는 그 스타일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뭐 처음 공부할 때부터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초반에 좀 잘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1을 일단 마무리했고요.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강의를 일단 들으시고
뭐 그다음에 두 번째 강의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 교재에 있는 내용들 참조하셔서 예,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